네, 3월 17일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네, 팩토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거, 뭐야, 이거 그냥 논문 보라고 올려놓은 거고요. 첫 번째 논문은 모델 어그노스틱 디바이싱 어쩌고였는데, 요거는 저희가 기존에 하는 이제 어떤 OOD 메소드들 중에서 또 흔히 이제 DG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도메인이 필요하죠. 근데 사실 뭐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도메인 어댑테이션보다 더 어려운 태스크다. 그거 맞는 말인데 사실 가장 어려운 태스크는 싱글 도메인에 대한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원래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하면은 어 여러 두 개 이상의 도메인이 주어진 상태를 얘기하죠. 근데 가장 사실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태스크는 싱글 도메인 태스크고 그러한 태스크에서도 잘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도 실제로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 분야에서는 아직 그거에 대해서 집중을 안 하고 있긴 하지만. 근데 요거는 이제 사실 이제 싱글 도메인에 대해서 사실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서 어그멘테이션을 주로 많이 씁니다.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제일 많이 활용합니다. 근데 기존의 어떤 하나의 모달리티, 다시 말해서 모달리티라고 하면은 뭐 하나의 이미지 데이터셋 형태나 아니면 하나의 텍스트 데이터셋 형태 같은 데에서 작용할 수 있는 싱글 도메인에 대해서 강력하게 로버스트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지금까지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주로 이루고 있는데 어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모달리티에서 공통적으로 잘할 수 있는, 물론 그러니까 그게 공통적으로 다 같이 시킨다가 아니라 어떤 모달리티에 상관없이 어 적용 가능한 알고리즘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논문이 대표적인 그런 논문 중에 하나고요. 엊그저께 나온 것 같은데. 엊그저께 나온 논문이고 대략 보시면은 이제 뭐 3D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위에든 여기든 보시면은 원래는 저희가 이미지 같은 거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서 어떤 스타일이 달라지거나 그런 거를 해서 어그멘테이션을 해서 그걸 학습시켜서 로버스트하게 만드는데 그러한 기법들, 스타일을 바꾸거나 아니면 텍스처를 바꾸거나 그런 기법들이 예를 들어서 3D 포인트 클라우드에서는 안 먹히죠. 왜냐하면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데에서는 이제 점의 회전이나 이런 위치 변화가 3D로 이루어지는 것 자체를 도메인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그럼 밑에 모델을 잠깐 보시면 밑에 모델 아키텍처를 보시면은 어떤 제너럴 브랜치 클래시파이어 맨 밑에 있는 주황색으로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제너럴라이즈드 피처를 배우기 위한 클래시파이어 하나를 주는 거고요. 백본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피처 익스트랙터는 고정으로 두고 클래시파이어만 바꾸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클래시파이어에 대해서는 어떤 도메인 스페시픽한 것들을 학습하도록 마음대로 학습하도록 하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오늘 보는 그 논문과는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여기서는 저희 원래 논문과 다르게, 오늘 볼 논문과 다르게 여기서는 굳이 도메인 스페시픽한 피처들이 어떤 그 도메인에 대해서 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전제로 깔고 합니다. 저희는 그게 아니었죠. 저희가 이번에 나왔던 논문은 또 인도메인에서 잘하는 것 중에서 아웃 오브 도메인에서 이제 디서그리 한 거를 찾았었으니까요. 뭐 그런 점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로짓으로 그냥 스코어로 그냥 맥스값 뽑아서 하는 형태고요. 근데 그게 굳이 인도메인에서 좋은 효과를 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제 어댑터 숲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 아, 네, 다음 거요. 다음 토글에. 어댑터 숲은 뭐냐면, 얘는 이게 모델 숲 있잖아요. 모델 라따뚜이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뭐 진우님의 그 비빔밥이라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모델 앙상블링 기법이 있죠. 기법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얘는 뭐 예정된 일이었는데, 어댑터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위에 사진 보시면, 저 뭐냐, 랭귀지 모델 같은 거 그냥 그대로 두고 어댑터라는 게 이제 큰 대량 모델이 밑에 있고 그냥 그 위에다가 레이어 하나 끼워 넣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학습만 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앙상블링이 가능하다라는 논문이 작년이 저번 달 2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애초에 예정된 논문이었지만 성능은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건데 AI 스탯 2023 스탯 페이퍼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좀 이론적인 거 찾아보려면 사실 UAI나 AI 스탯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특히나 좀 더 자세하게 많이 설명이 돼 있습니다. 뭐 여기서 저도 좋은 논문들을 많이 만났었고 그래서 억셈 리스트가 이번에 나왔으니까 이거를 한번 쭉 보시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백스테이지 매니저인데 이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그 그림을 봐야 되는데요. 이게 어, 그, 그 창 내리면 그 관리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관리를 왼쪽 사이드에다가 화면 사이드에다가 할 수 있는 건데 그림이 안 나오네요. 네, 그래서 이게 제어 관리 제어 창 오른쪽 위에 제어 창 있는데 거기에 스테이지 매니저 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네, 왼쪽처럼 이제 뜹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 오른쪽 밑에 들어가는 걸로 컨트롤을 했었는데 저 왼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대신해서 하는 대신에 되게 컨트롤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많이들 다들 아시겠지만 GPT-4가 이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멀티모달 모델에다가 이제 코딩까지 이제 멀티모달 모델인데 이제 코딩까지 매우 잘하는 모델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미지 하나 주고 이제 좀 사실 이런 주관적일 것 같은 정보, 뭐가 웃기냐 이런 거를 되게 잘 분석하는 걸 보고 이제 상당히 이제 성능을 높였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리트 코드 난이도를 몇 개 정도 풀었나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하드 난이도까지 그래도 이제 3개까지는 푸는 거를 볼 수 있죠. 이지는 이제 거의 이제 30개 정도 맞추고. 그래서 이제, 이제 이런 대형 모델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급진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주에 보고 상당히 이제 마음이 아팠던 논문이라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소타의 벽은 참 높은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이 모델 자체는 이제 또 멀티모달 프롬프트라는 걸 제시를 했는데요. 이제 워드 임베딩에서 이제 인코더를 채워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프롬프트를 만듭니다. 이제 이 워드 임베딩이랑 프롬프트를 만드는데 이 프롬프트가 이제 이 프롬프트 만든 거를 다시 이제 리니어 레이어 이제 프로젝션을 통해서 이제 이미지 쪽에다가 이 똑같은 프롬프트를 이제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얘네를 이제 같이 학습을 해서 굉장히 상당히 성능을 올린 그 프롬프트 성능을 상당히 모델 성능을 상당히 올린 모델인데요. 이게 방법론도 그렇게 막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데 이렇게 성능이 되게 비약적으로 상승한 거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지만 굉장히 상당히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재밌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12PR, 이번 2023년에 억셉이 된 논문입니다. 네. 네, 요즘에 컴퓨터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맥을 사용하고 있는데 단축키가 윈도우랑 많이 달라가지고 좀 어렵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연구실 컴퓨터를 맥으로 쓰신다는 교수님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지금 현재 윈도우 아닌 거 사용하실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가져와 봤고요. 기본적으로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키랑 그리고 한글 사용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한글에서 사용하면 좋은 네, 단축키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좀 더 많이 빨라질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이토치 2.0이 출시되었는데요. 사실 작년에 나오긴 했는데 정식 버전으로 릴리즈된 거는 며칠 전에 2일 전 15일 날 릴리즈됐다고 합니다. 네, 새로운 기능으로는 저기 적혀져 있는 토치 다이나모 그리고 에어유 오토그레드 그리고 프라임 토치 인덕터 등이 추가되었고요.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은 공식 문서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소스 코드 한두 줄만 추가하면 거의 1.3에서 2배 정도 향상이 된다고 하니까 네, 성능적인 면에서도 되게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혹시 들리시나요? 아, 네. 첫 번째 그거는, 밑에, 네. 사진 봐주시면은, 이게 그냥 우리가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 오브젝티브 자체가 디스인탱글링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그 이미지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잠재적인 피처들을 각 디멘전에 분리시키는 그런 기능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죠. 근데 그거를 조금 더 강화시킨 게 이제 베타 VA라고 해서 규제를 조금 더 세게 먹여서 조금 더 확실하게 그 벡터 하나하나당 그 어떤 피처들이 하나하나 대응되게 만드는 그런 모델이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숏컷 디텍션에 이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살펴보니까
일단 베타 VL을 그냥 언슈퍼바이즈 러닝 시킨 다음에 저런 레몬 퀄리티 데이터셋에 시킨 다음에 그럼 이제 임베딩에 학습되죠. 그럼 그 임베딩 각 디멘전마다 클래시파이어 하나하나 붙여가지고 그 1차원 피처로 레이블이 얼마나 예측되는지 그런 걸 평가합니다. 그럼 그중에 얘는 레이블과 코릴레이션이 깊다. 그런 피처들이 몇 개 나오겠죠. 그게 이제 아래 보시는 그래프 같은 건데 그 뭐 피처 몇 개를 갖다가 이거는 뭐 퀄리티 나쁜 거랑 뭐 코릴레이션 있더라. 그런 걸 우리가 뭐 확인한 다음에 그 피처들에 대해서 값을 이리저리 바꿔보면서 그거를 디코더로 다시 디코딩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지가 복원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그 복원된 이미지를 가지고 이 데이터셋에 어떤 그 숏컷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레이블이랑 코릴레이션이 있는. 그래서 조금 더 내려주시면은 뭐 여기서는 레몬 퀄리티가 그 뭐 그 사진이 얼마나 줌했는지 그런 거랑 관련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멀리서 찍은 애들을 뭐 퀄리티가 좋다고 판단하고 가까이서 찍은 애들을 퀄리티가 나쁘다고 판단하는 숏컷을 뭐 우리가 디텍트 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사실 필연적으로 휴먼 이밸류에이션이 필요한데 사실 그거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explainable AI 모든 논문에서 거의 휴먼 이밸류에이션이 중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방법이 뭐 그렇게 후진 게 아니다. 그렇게 방어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신기해서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 거는 이제 이 논문도 그렇고 논문들 보시다 보면은 가끔 그런 게 있어요. 그 MIT 테크 리뷰나 뭐 뉴욕 타임즈 같은 거 그런 것도 인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우리가 평소에 보는 어떤 뭐 평소에 저희가 그런 거를 볼 수 있다면 그런 거에서도 논문의 어떤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소스를 찾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네, 한번 같이 읽으실래요? 네, 이상입니다. 네. 이거는 요즘 인터넷에 보면 캐글 같은 대회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대회가 캐글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은데 그것들 좀 분석한 리포트더라고요. 그래서 뭐 테이블 데이터, 뭐 비전, 랭귀지 태스크에서는 뭐 어떤 식으로 어떤 모델들이 많이 사용되었고 그다음에 어떤 소스를 많이 사용하고 뭐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거고 그래서 뭐 그냥 쭉 한번 보시면은 어떤 경향으로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뭐 어떤 식으로 이런 ML 컨테스트에 뭐 나가고 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는 그냥 뭐 신입생 분들 사실 그 노션이 사실 검색 기능이 되게 좋아서 다 찾아서 검색해 보시면은 뭐 팩토리에 있는 내용들 알 수 있는데 사실 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는 이걸 지나온 사람들만 알잖아요. 그래서 뭐 한번 정리를 해봤고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언제든지 얼마든지 추가 하셔서 좀 풍성하게 관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그냥 그 딥러닝 그냥 처음부터 쭉 인트로덕션 책을 이제 읽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수업이 그런 거였어요. 그 렐루라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배우는데 이게 보면은 뭐 딥러닝이 뭐 모든 뭐 함수를 다 뭐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렐루를 쓰면 근데 사실 렐루라고 하는 게 되게 사실 그렇게 이쁜 함수는 아니잖아요. 뭐 0 이하에서는 다 0으로 가버리고 뭐 제로 센터도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잘 되냐를 이 유니버셜 어프록시메이션으로 설명하는데 이 말은 이제 한 레이어만 있어도 이 뉴런이 뭐 무한히 많으면 한 레이어만 있어도 모든 함수를 다 근사시킬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든 생각이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자원에 한계가 없다면 뭐 동일한 파라미터, 동일한 웨이트 개수를 가진다고 가정했을 때 그냥 와이드하게 짧은데 와이드하게 그러니까 한 레이어인데 그냥 긴 뉴런을 쌓는 게 더 좋을까 아니면 깊이 있게 쌓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그게 이제 어떤 그런 질문에 대한 누가 답을 해놓은 건데 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짧게 설명드리면 이 길면은 다 메모라이제이션이 심하다는 거죠. 길어버리게 되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깊이 있게 계층을 깊이 있게 쌓는다는 이유는 계층별로 어떤 특징들을 좀 다른 특징들을 추출할 수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CNN 같은 경우에는 뭐 학습 초반에는 어떤 그 레이어 초반에는 어떤 엣지 정보를 뭐 추출하고 뭐 레이어 아웃풋에 가까워질수록 어떤 그런 오브젝트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오브젝트의 어떤 그런 특성들을 뽑아낸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무조건 와이드 하면은 뭐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일반화에 좀 약하고 그런 피처를 뽑는 게 약하다. 그래서 깊이 있게 쌓아야 된다. 뭐 그런 주장을 했는데 저 사람은 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냥 제가 그 커주얼리티 관련해서 생각하다가 좀 백프로파게이션은 왜 커주얼리티로 해석을 안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그런 쪽으로 찾아보다가 그거는 그 토글을 내려주시겠어요? 혹시 그 노션에서 그 위에 네 거기 뭐 논문을 찾았는데 뭐 제가 생각한 걸 뭐 답해주는 그런 논문은 아니고 이거는 이제 그 도메인 어댑테이션에서 백프로파게이션을 써서 좀 이렇게 로부스트한 도메인의 인베리언트한 그런 피처를 뽑는 그런 모델을 뭐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보시면은 뭐 그 두 개를 예측하는 겁니다. 레이블 클래스 레이블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분류를 하는 태스크가 있고 밑에는 이제 도메인을 예측하는 태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트레인 할 때 소스 도메인이 있고 그다음에 타겟 도메인 우리가 이제 어댑트 하고 싶은 타겟 도메인이 있는데 이제 그 걔네들은 레이블이 정해져 있습니다. 얘는 소스 도메인에 있는 데이터고 얘는 타겟 도메인이야를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도메인 그 분류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그 머리로 이렇게 태스크를 수행하는데 그러면 이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서 파라미터를 세 가지로 구분해요. 세타 F가 있고 세타 Y가 있고 세타 D가 있는데 세타 Y랑 세타 D는 각각의 그 태스크를 수행하는 겁니다. 세타 Y는 그냥 우리 원래 이미지 뭐 데이터를 분류하는 걸 잘하고 싶은 거고 세타 D는 도메인 분류를 잘하고 싶은 건데 이 세타 F는 이제 결국에는 저게 이제 피처를 익스트랙트하는 바디 부분이거든요. 저 바디에 있는 웨이트는 뭘 하고 싶냐면 웨이트 그 클래시피케이션은 잘하고 싶은데 도메인 클래시피케이션은 못 하고 싶은 거예요. 약간 그 민맥스 같이. 그래서 이제 세타 F에 대해서는 근데 이 세타 F가 클래스 레이블한테도 묶여 있고 밑에 도메인 레이블 태스크에도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내냐면 이 백프로파게이션 할 때 그 위에서 이제 백프로파게이션 되는 부분이랑 아래 이제 도메인 그 분류에서 나오는 로스로 백프로파게이션 할 때 그 부호가 다르게 붙여줘야 됩니다. 다르게 붙여줘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저자들은 여기서 좀 테크니컬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SGD 같은 거 우리가 이미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쓰면 이미 이쁘게 다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뜯어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안 뜯어내고 할 수 있을까 해서 저 그레디언트 리버설 레이어 저걸 하나 붙입니다. 그래서 forward 할 때는 그냥 상등함수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뱉어내는 게 되고 이제 backward 할 때는 아래에 식 나오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저렇게 그 그레디언트에 마이너스 람다를 붙여줍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좀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다루실 때 뭐 저런 걸 테크닉을 쓰는 것도 좋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은 팟캐스트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유용한 것 같고 최근 기술들도 좀 다루는 것 같고 뭐 영어 공부하고 싶으실 때 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거는 이제 커주얼리티랑 라지 랭귀지 모델에 대한 트렌드를 뭐 얘기하는 팟캐스트였는데 그거 말고도 다양한 주제 많으니까 네, 관심 있는 주제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주님 하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거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코파일럿 와서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을 이용해서 작업을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해요. 돈을 내고 쓰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쓸 일이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소개해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제 네, 리사라고도 불리는 논문인데 간단하게 서브 population 시프트랑 도메인 시프트 상황에서 빅스업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더 그 상황에서 더 로버스트한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일종의 어그멘테이션 방식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또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리해 놓은 거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맨 마지막 논문은 이제 제 개인 연구랑 관련된 건데 제가 하고 있는 거랑 모티베이션이랑 뭐 실험이나 이런 게 소름 돋게 일치를 해서 네, 정리를 쫙 해보면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가져왔습니다. 간단하게 BNN을 이제 BNN과 플랫리스 연결한 논문이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에 그 네이버 개발자 컨퍼런스 유튜브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최근에 이제 어제자로 또 이제 올라와서 그게 한 40개가 왕창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연도 컨퍼런스가 다 이제 강의별로 무료로 업로드가 돼 있고, 몇 개 들어봤는데 강의도 막 깊진 않지만 그래도 이론적으로 훑고 가기에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가지고 와봤고, 이제 그 호유님이 찾아주셨는데 여기에 4년 전에 교수님의 모습도 들어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저번 주에 호유님 미팅에서 마지막에 교수님이 그래서 이거 커즐티 어떻게 머신러닝에 적용하면 좋을지를 여쭤보셨었는데, 그거 때문에 한번 찾아봤어요. CAPR에 올라온 작년인가에 올라온 건데, 이제 제가 이걸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난이도가 저한테는 너무 높아서 일단은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로 보여드리고, 이제 이 밑에는 이제 유명한 팍스 데이터셋에서 얘네들이 원래는 이상한 걸 보면서 틀리게 추측했었는데, 이 CNN 마지막 레이어에서 얘네들이 뭘 보면서 추측하는지를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건데, 그 사람이면 사람이고 뭐 하우스면 하우스, 이제 집중해야 되는 거에 잘 집중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 음? 네,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이론적 기반의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한번 뭐 그런 거 공부할 만한 그런 게 있나 해서 찾아봤는데 다음과 같이 이제 두 사이트가 있는데 한쪽은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딥러닝을 위한 수학이라고 이제 책이라든지 PDF 이런 걸 모아둔 기터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야나 아니면 따로 새롭게 공부해야 한다는 거가 아니면 이쪽 관여에서 좀 궁금하다 싶으면은 여기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도 이제 논문인데요. 이제 딥러닝에 사용되는 수학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논문 형태로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 그런 건데, 단순히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저희서 위에 앞에서 보듯이 이제 커널적인 해석이라든지 렐루 방금 전 말씀하신 그런 것도 있고 PD, 매니폴드 그리고 이제 컨볼루셔널 이런 거 해서 이론적인 파트 분석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문적으로 좀 단순히 이제 유튜브에서나 보는 그런 것보다 훨씬 좀 더 딥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이런 걸 좀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마이크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이제 나와요. 아닌가?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이미지 생성 AI 만드는 미드저니에서 미드저니 D5 알파 테스트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디스코드 서버에 들어가서 텍스트 입력하면 결과로 이미지 출력하는 형식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이전 버전과 비교해서 더욱 다양한 스타일과 프롬 토핑으로 이미지를 생성하고 해상도가 2배 증가한 이미지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림처럼 매우 현실적인 이미지가 생성되는 걸 볼 수 있고, 스테이블 디시전이나 달리 중에서 이미지 생성 AI의 큰 약점이었던 손 묘사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정성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네,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논문은
Agree to disagree, diversity through disagreement for better transferability라는 논문이고요. 이번에 아이클레어 2023년에 이제 5%로 올라온 논문입니다. 네. 질문 있으면 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이제 이 논문에서 이제 기존에 그렇게 저희가 학습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던 그런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학습된 모델들이 가질 수 있는 문제를 찝어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문제를 언급하면서 제 같이 언급된 논문들에서 이제 좀 레퍼런스를 가져와서 봤으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지적한 문제는 이제 약간의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에 아주 민감한 모델이 생길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한 논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 소가 이제 이렇게 들판에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때는 이제 모델이 이를 소라고 잘 예측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 소가 바다에 있을 때나 이렇게 모래사장에 있을 때는 이제 예측을 못하거나 아예 다른 이제 둘 다 소라는 클래스로 예측을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여기 있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 있는 도메인은 이제 프로덕트라는 도메인이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쇼핑몰에 올라가는 사진 도메인이고 밑에 있는 도메인 2는 이제 실제 도메인인데 이걸 이제 캡셔닝을 하는 태스크를 했을 때 이 도메인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심하게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요 위에 있는 도메인 1 같은 경우에는 전혀 저 자전거와 관계없는 말을 하고 있죠. 반면에 밑에 있는 도메인 2에서는 자전거와 관련된 말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모델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약간의 그런 노이즈, 그러니까 어드버서리얼 퍼터베이션에 영향을 많이 받는 모델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언급한 논문을 보면 이제 여기서 어떤 퍼터베이션을 줬냐 하면 이 왼쪽 이 두 개의 A, B 사진에 대해서 왼쪽 컬럼에 있는 사진들이 원본이고 그 다음에 저 오른쪽 컬럼에 있는 사진들이 저 친구들의 발길을 128을 그러니까 0부터 255가 있는데 이거를 128을 더해서 이제 그 맥스에 다른 거 그냥 이렇게 클립을 해줘서 만들어진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가운데가 이 두 이미지 간의 차이를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건데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 저 1열에 있는 사진과 3열에 있는 사진에 거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 사진들은 뭐냐면 전부 다 이거를 다른 클래스, 그러니까 요 클래스로 예측한 요 클래스로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의 펄타베이션이 모델의 예측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모델이 이제 스프리어스 코릴레이션이라는 것을 이제 선택해서 학습을 한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이 문제는 이제 여기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양을 묘사해라 했는데 이제 그 양을 신경 쓰지 않고 양이 안 보이긴 하는데요. 근데 양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이제 저 풀밭이라는 정보를 사용해서 모델이 학습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저희가 의도한 바와 다르게 아주 심플한 피처를 사용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리얼월드 어플리케이션에서 많이 나타나는 많이 관측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해서 학습 모델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문제점, 여기서 제시한 마지막 문제점이 이제 uncertainty estimates를 적절하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그냥 피처가 두 개인 이제 요 클래스 1과 클래스 0이 이제 빨간색, 파란색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제 기존의 uncertainty estimates를 잘 한다고 알려진 모델들, 그러니까 뭐 가우시안 프로세스, MC 드롭아웃, BNN 같은 모델들이 저 친구들의 저기서의 uncertainty estimate를 어떻게 했냐 보니까 일단 가우시안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저기 데이터가 있는 곳 외에는 이제 전부 다 uncertainty 리스가 엄청 높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한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색이 있을수록 모델이 이제 확신을 가지는 거고 이 검정색이면 검정색은 이제 모델이 이제 uncertainty하다. 그러니까
정확히 분류할 수 없다 이렇게 예측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우시안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이 데이터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언설테인티가 예측을 잘 하고, 반면에 이제 나머지는 전부 다 언설테인티한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요 MC 드랍과 BNN 같은 경우에는 딱 여기 이제 경계선에서만 언설테인티를 측정을 하고, 이제 여기 나머지 부분들도 사실 이 데이터와 관련 없는 부분들인데 여기서 높은 컨피던스를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언설테인티를 예측하는 모델들이 적절하게 언설테인티 에스티메이션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심플리시티 바이어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일단 심플리시티 바이어스라는 걸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어떤 건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X축과 Y축에 피처가 두 개 있는 저 빨간색 바와 파란색 바로 이루어진 데이터가 있다 했을 때, 우선 가장 간단하게 저 둘을 가장 간단하게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말한 대로 이 리니어 레이어를 하나 이렇게 뱉는 거겠죠. 그리고 좀 더 복잡하게 한다 하면 이 주황색으로 선처럼 이렇게 주황색 선처럼 더 복잡한 결정 경계를 가지게끔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모델들이 제네럴라이제이션 퍼포먼스가 어떻게 나올까 했을 때 그때 그 원인으로 뽑혔던 게 심플리시티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심플리시티 바이어스가 그런 효과가 있지만, 그러니까 심플한 경계를 선택했을 때 그런 효과가 있지만, 그 뒤에 추가로 연구된 바에 따르면 이제 이 너무나 심플한 디시전 바운더리를 선택했을 때 오히려 모델이 오버피팅돼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모델이 학습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던 연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데이터셋들이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그 하나의 도메인에만 있으면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하나의 도메인에만 있을 때는 이제 저게 좀 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저렇게 단순한 결정 경계를 선택한 심플리시티 바이어스가 있는 모델의 경우에 그런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세팅에서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잘 모르는데 이제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요약을 해보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다른 도메인이 있는 경우를 두 개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제 첫 번째 경우에는 이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있고, 두 번째 경우에는 아예 다른 분포를 가지는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특정 성질을 가지는 어떤 특정 도메인의 데이터가 이제 부족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심플리시티 바이어스가 이제 슈프리어스 피처를 학습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높여서 이제 타겟 디스트리뷰션에 잘 일반화가 되지 않게끔 작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아예 다른 이제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타겟 데이터가 아예 다른 분포를 가지는 경우에는 만약에 심플한 피처를 통해서 심플한 디시전 바운더리를 가지게 되면 이제 분명 이제 저희가 학습한 데이터가 아니니까 모델이 언설테인 하게 돼야 되는데, 이제 이 경우에 너무 높은 컨피던트를 가지면서 이제 OOD 샘플에 지나치게 확신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OOD가 uncertainty 에스티메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나눠본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이제 저렇게 심플리시 바이어스가 있는 모델이 있는데 그럼 좋다. 그러면 저희가 ERM으로 어떤 모델을 학습했을 때 이제 이 모델이 너무 단순한 피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양하게 학습을 하게 되면 이제 다양한 피처를 통해서 학습을 했을 때 이제 이 친구들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예측이 겹치는데 다른 예측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럼 그 부분들이 이제 서로 디스어그리 하게 되면서 이 부분을 이제 uncertain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이 부분들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서로 동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여기 논문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더 드려보자면 일단 여기서 말하기를 이제 OOD에 있는 데이터의 디스어그리먼트 하나만으로도 이제 그 인디스트리뷰션에 있는 데이터 그 데이터 분포 D의 데이터들을 학습하는데 충분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러 개의 모델을 사용했을 때 어떤 효과를 기대했냐라고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오브젝트 리코그니션을 하는 그런 맥락에서 예를 들자면 어떤 모델 H1이 그 어떤 하나의 데이터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텍스처에 대해 의존해서만 예측을 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그 H1이라는 모델은 그런 OOD에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텍스처에 기반해서만 예측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모델인 H2에 대해서 그러면 너는 텍스처에 대해서 학습하지 마 해서 H1이 가지는 그런 예측한 피처에 대해서 그걸로 예측을 하지 않고 다른 피처 그러니까 H1이 예를 들어 텍스처를 통해서 학습이 됐다면 H2가 이제 쉐입을 통해서 학습되는 그래서 이제 H1과 H2가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이제 이 친구는 뭐 이런 텍스처를 가졌어 이런 쉐입을 가졌어 해서 하나의 데이터에서 동의를 하지만 저 OOD에 대해서는 이래서 아니야 해서 이제 OOD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그림을 예를 들자면 이제 여기 있는 새가 이제 저기 있는 새가 이제 인 디스트리뷰션 데이터고 요 아래에 있는 이 청설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 OOD 데이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저 빨간색 동그라미 쳐진 게 이제 H1이 모델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H1은 저렇게 저 털처럼 생긴 부분을 통해서 모델 데이터를 보고 예측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이걸 보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이제 그러면 좋다. 그럼 이제 그린은 이제 저기 있는 인디스트리뷰션 데이터에 대해서 저 새가 가지는 다른 피처가 뭐 저기 있는 빨간색 혹과 부리가 있다 했을 때 이제 저걸 가지고 학습을 하는데 저 OOD에는 저 빨간색 혹과 부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나는 뭐 이거 때문에 이 새는 이제 오케이 인디스트리뷰션 데이터인데 이제 저 친구는 이제 알 수 없다. 이렇게 이걸 이제 여기 모델에서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저자들이 하는 말이 이제 다양한 히포테시스가 그러니까 다양한 예측이 이제 소스 디스트리뷰션 D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이제 OOD 디스트리뷰션 DOOD에 대해서는 디스어그링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는 그런 현상 그렇게 학습이 되는 걸 기대한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모티베이션을 하나를 더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까 그 빨간색 파란색 바 예시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아까 봤던 이 그림이 이렇게 학습 데이터가 있고 이제 모델 1이 아주 간단한 피처 그러니까 저 빨간색 저 파란색 이렇게 해서 이 딱 세로 선 하나를 디시전 바운더리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델 2는 여기서 제안한 방법론인 DBAT를 통해서 학습된 저 모델이 좀 더 복잡한 피처를 가졌을 때 그러면 이제 이 모델 1도 동의하고 모델 2도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주고 그러면 이제 모델 1과 모델 2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확실하지 않다 해서 이제 예를 들면 모델 1은 여기 있는 이 검정색 데이터를 레드로 분류하고 여기 모델 2는 이 검정색 데이터를 블루로 분류하지만 그러면 이 두 개가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이 친구는 uncertain하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기대하는 게 그래서 저 OOD 이제 이런 복잡한 피처를 DBAT를 통해서 학습한 걸 통해 이제 어그리와 디스어그리 이용해서 잘 분류를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런 OOD 데이터로 제가 그냥 만들어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언설테인티를 높이는 걸 기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저자들이 말하는 컨트리뷰션을 보면 이제 DBAT라는 방법론을 제시했는데 이제 아주 효과적인 다이버시티를 이용한 그런 다이버시 프리딕터를 만들 수 있는 앵섬블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DBAT가 다이버시한 피처를 학습할 수 있게 한다 해서 이게 증명을 보였는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 발표 자료는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따 카미에서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을 하면서 이 친구들이 아까 앞서 여기 모티베이션에서 짚었던 문제. 그러니까 숏컷 러닝을 어, 안 일어나게 한다. 그리고 언설테인티 에스티메이션이 잘 일어나서 잘 일어난다. 잘 된다. 이런 두 개를 이제 실험으로 보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좀 제가 너무 날림으로 설명했거나 좀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시면 말 없으십니까?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혹시 그러니까 그 직관적인 설명으로는 뭔가 OOD에 대한 디텍션이 네, 잘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험적으로는 뒤에 근데 가면 그래서 저 H1이랑 H2로 앙상블해서 예측하면은 네. 예측을 OOD에 대한 예측, 그러니까 OOD라고 해야 되나요? 그 좀 마이너한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잘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나요? 저 한 번만 다시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저게 여기서는 보면은 마치 OOD 샘플에 대해서 네, H1 모델과 H2 모델이 둘이 디스어그리 하면은 네, 뭐 이게 uncertainty가 높아진다인데 네. 근데 사실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 OOD나 마이너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예측을 잘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여기 논문에서 그렇게 아, 실험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네. 어떻게 그거랑 같은 말인 건지가 궁금해서요. 아, 저는 다른 말이라 생각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언설테인티를 좀 잘 측정하는 것도 여기서의 어떤 컨트리뷰션으로 봐서 일단 둘 다 설명에 넣긴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렇게 예측을 잘 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저런 확실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 과도한 그런 컨피던스를 가지지 않게 한다. 이것도 네, 여기서 이루고자 하는 바인 것 같아서 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좀 한 가지만 더 저는 예전부터 좀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이게 그 픽셀 단위로 뭔가 변화를 주는 거 있잖아요. 뭐 밝기를 준다든지 노이즈를 준다든지 네. 그래서 사람이 봤을 때는 뭐 알 수 없지만 실제 그 값이 달라진 케이스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예, H1이 얘는 H1으로 뭔가를 학습을 시켜고 H1이 보지 못한 뭐 다른 피처를 H2가 학습을 시키게 한다고 해서 저런 그 피처에 저런 변화를 잡아낼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아, 그런 모델 아키텍처의 고질적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뭔가 H1이 보지 못했던 걸 H2가 본다는 게 저런 차이도 알아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어,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나 실험이 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했을 때는 그냥 스프리어스 코릴레이션이 없는 데이터를 이렇게 있게 만들거나 아니면 애초에 그런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일어나는 데이터들에 대해서만 실험을 해서 이제 이런 현상에 대해서도 대응을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발표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본인들의 그런 방법론을 이제 좀 더 간단한 그림으로 설명을 해줬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H1이라는 친구가 있을 때, 이제 여기서 제가 좀 순서를 잘못 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H는 어떤 라벨링 함수입니다. 어떤 모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 라벨링 하는 함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H1이라는 모델이 있고 이 HOOD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OOD 데이터를 받아서 정말 그 OOD 라벨을 반환하는 함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H1과 HOOD가 있고 H1과 H2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H1과 HOOD 사이에 이 거리가 크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러면 이 H1과 H2를 이렇게 멀어지게끔 하면 이제 멀어지게끔 했을 때 H2와 HOD가 좀 더 가까워지고
그러면 이게 이거를 더 모델을 더 많이 추가해서 H1, H2, 3를 했을 때 이 결정 경계들이 나누어진 영역에서 H2와 HOD가 더 가까워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다양한 모델을 학습을 시켜서 이걸 앙상블 시켰을 때 이걸 이렇게 퍼뜨린다 하면 이제 저희가 뭐 알 수 없는 저 HOD와 그리고 저희가 제안하는 앙상블 모델이 좀 더 그 OOD한 디스트리뷰션에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발표하고자 하는 이 모델의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일단 저 세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 X라는 인풋 스페이스와 Y라는 아웃풋 스페이스가 있는데 그리고 저 H는 라벨링 펑션 또는 프리딕티브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H, X에서 Y로 가는 H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두 개의 라벨링 펑션 H1과 H2가 있다 했을 때 로스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저 H1이 내놓은 예측, H2가 내놓은 예측을 이용해서 그 두 개의 예측의 차이를 가지고 로스를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저 요 L이라는 두 개의 요 라벨링 펑션을 인자로 받는 요 L이라는 함수는 이제 여기 있는 데이터들의 로스의 평균을 계산한 겁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팅은 저 HOD라는 라벨링 펑션에 저희가 접근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라벨링 되지 않은 OOD 데이터 DOOD에서만 샘플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H 같은 경우에는 모든 라벨링 펑션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 별이 붙은 친구들은 저 언더바 그러니까 HT와 HOD는 이제 그 실제 트레인 함수에 대한 라벨링 펑션 그리고 OOD 데이터에 대한 라벨링 펑션인데 그 집합에서 이제 최적의 라벨링 펑션이 저 별이 붙은 라벨링 펑션 최적의 라벨링 펑션들의 집합이 저기 별이 붙은 라지 H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H T 스타는 이제 여기서 어떤 이런 H에 대해서 실제 트레이닝 셋에 대한 라벨링 펑션과 요 H의 로스를 최소화하는 그런 최소화하는 H들의 집합을 말하고 두 번째로 여기는 이제 반대로 OOD 데이터셋에 대해서 HOOD와 최소의 로스를 보이는 라벨링 펑션의 집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가정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했던 가정은 뭐냐면 저 HT 스타와 HOOD 스타 사이에 교집합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냥 스몰 h 스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해서 이제 ERM 솔루션을 찾았을 때 요 HERM은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 그 카미를 보면 이따 보면 아시겠지만 질문이 달렸는데 과연 이제 ERM으로 학습을 했다고 했을 때 이게 반드시 심플한 모델이 되고 반드시 스프리어스 코릴레이션을 통해 학습이 되는가?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없었던 것 같아서 아쉬운데 우선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하는 가정이라고 보고 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스프리어스 콜리레이션을 통해서 학습된 요 DT에서의 스프리어스 콜리레이션을 통해 학습된 요 HERM이 있는데 이때 저 콜리레이션들은 이제 DOOD에는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OOD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HOOD와 HERM의 로스를 구했을 때 이제 저희가 이 HERM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트레이닝 셋에 대해 학습된 하나의 그 라벨링 펑션이니까 이제 이 라지 HT 스타에 속하는 H라면 이제 이 친구가 무조건 여기서 이 중에 로스가 최대가 되는 스몰 h를 구했을 때 무조건 요 HERM에 대해 구하는 로스보다는 커지게 되겠죠. 근데 이거 좋은데 이제 그럼 저희가 이 HOOD라는 친구가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없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 약간의 수직 변경을 해서 프록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이제 이 H1이라는 라벨링 펑션에 대해서 이 OOD 분포에서 HOOD와의 로스를 구하는데 여기서 했던 것과 비슷한 과정으로 그럼 이제 요 H2가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라지 HT 스타와 라지 HOD 스타의 교집합에 있는 라벨링 펑션이라 할 때 무조건 이제 라 할 때 이제 저 H2는 최적의 HOD와 같기 때문에 이제 저 여기서 로스를 맥시마이즈하게 하는 H2와 요 두 식이 같게 되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H2를 이제 여기 있는 라지 HT 스타에 포함되는 분류기라 라벨링 펑션이라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여기 있었던 두 번째 식에서의 H2는 OOD와 트레이닝 셋 모두에서 잘 학습된 라벨링 펑션이지만, 여기 H2는 이제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만 학습된 라벨링 펑션이기 때문에 당연히 OOD 데이터셋에 대해서 여기서 구한 로스보다 큰 로스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가정이 뭐냐면 H2는 이제 여기 있는 OOD 스타에 포함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 여기 포함되기 때문에 따라서 요 LDH1HOD와 그리고 LDODH1H2가 같다 해서 이런 일단 등식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최소화하고 싶은 게 이제 요 H1과 HOD의 차이를 줄여서 어퍼바운드 차이를 줄여서 OOD에서도 좋은 성능을 내게끔 하고 싶은 건데, 그럼 그때 저희가 지금 그렇지만 HOD에 대해서 접근할 수 없으니까 여기 있는 어퍼 바운드를 최소화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가장 낮은 로스를 보이는 H2를 고르고, 하지만 요 H1과 H2 모두 이제 H1과 H2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H1과 H2가 OOD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어그리하는 부분이 최소화되게 하고, 하지만 이제 이 둘 다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잘 학습된 분류기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제가 말을 너무 횡설수설한 것 같아서 정리하면 이제 여기 있는 HT 스타, 그러니까 그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최적의 최적의 그 라벨링 펑션에 포함되는 스몰 H1과 스몰 H2가 있는데, 이 둘이 OOD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디스어그리가, 그러니까 서로 다른 피처를 보고 학습되게끔 이런 현상을 기대하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함수를 만드는데, 이제 저희가 잘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 H1과 H2의 디스어그리,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가 커지게끔 이 H1과 H2의 차이가 커지게끔 하는 걸 기대했는데, 이제 저희가 모델을 최소화할 어떤 함수를 최적화한다 하면 보통 그 최소값을 찾아서 이제 로스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는 로스를 최소화시키고, 그럼 저 둘의 어그리먼트에 대해서는 최대화시키는 그런 개념이 약간 이상하니까 이제 여기서 새로운 함수를 제안합니다. 어떤 걸 제안하냐면 이제 기존에 있었던 요 LDH1, H2가 이제 저 라벨링 펑션 H1과 H2의 디스어그리먼트를 측정하는 로스 펑션이었다 하면, 그럼 이제 이때 저 둘의 디스어그리먼트가 커질수록 저 로스가 커지는 거고요. 이때 여기서는 이제 AD라는 함수를 제안하는데, 이 AD는 어떤 로스 펑션인가 하면 저 로스 펑션의 인자인 H1과 H2의 어그리먼트가 커질수록 로스가 커지게 됩니다. 아까 어그리먼트가 커질수록,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저 AD를 최소화시킨다는 거는 H1과 H2 사이에 디스어그리먼트를 최대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수식으로 정리하면 이제 요 A라는 함수가 H1과 H2에 대해서 어그리먼트를 최소화시킨다는 것은 이제 H1과 H2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D에 대해 그 디스어그리먼트를 최대화시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든 함수를 가지고 여기는 DBAT가 이제 식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제안한 방법론의 분류기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제 요 라지 H에 포함되는 이제 요 H2, 어떤 분류기 H2가 있다 할 때 이제 요 H2는 이제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라벨링 펑션 HT와 T에 대해 그 로스를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H1과 H2에 대해서 이제
OOD 데이터셋에 대해 저 둘의 디스어그리먼트를 최대화시키게끔 학습시키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잘 보면 여기서 H2만을 최소화시키는 거 뽑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여기서 사용하는 방식이 그래서 우선 H1을 학습을 시킨 다음에 저 식을 이용해서 H2를 학습을 시키고 이제 그렇게 해서 HT, BAT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H1과 HOOD라는 요 로스가 있을 이제 라벨링 펑션이 있을 때 요 LDOOD는 이제 저희 위에서 봤던 식처럼 요 H2가 HT 프라임 HT 묘 스타에 포함된다 할 때 이제 이 친구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대해서 가장 잘 학습된 친구니까 당연히 이 OOD 펑션에 대해서 이제 요 H1, HOOD를 통해 구한 로스보다 훨씬 커질 거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여기서 말하기를 이제 요 H2가 그래서 이제 H2가 요 HT 스타에 대해서 잘 학습된 친구니까 이제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두 번째 등식을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일단 이따가 카미 보면서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하면 사실 H1도 최적화를 시켜야 되는 게 맞으니까 이걸 수식으로 표현했을 때 아래와 같은 분류기에 도달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요 HT와 이제 요 H1 그리고 HT와 H2 사이의 디스어그리먼트를 높이고 그리고 아니 죄송합니다. 디스어그리먼트를 낮추고 그 다음에 요 H1과 H2 사이에 어그리먼트를 낮추는 이런 목적식을 가지는 모델을 만들고 싶다. 그런 이 식을 이용해서 모델을 학습시키고 싶다. 이제 여기서 하는 얘기입니다. 혹시 좀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하면 얘기 나누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저 H2는 라지 H 스타 T, 그러니까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네, 제일 적합이 잘 되는 모델을 라지 H 스타의 셋으로 표현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 스몰 H2가 저기에 포함된다는 거는 아, 어떻게 이게 어떻게 보정되는 말씀이신 거죠? 맞나요? 네, 그러니까 그 스몰 H2가 어떻게 네, 라지 H 스타 T에 들어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지가, 네. 그러니까 그냥 학습하면 저렇게 된다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한 게 여기서 말하는 게 세컨드 모드 H2를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 그냥 D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면서 이제 H1에 대해 OOD에 대해 디스어그리 하는 학습식을 이제 여기서 얘기를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냥 그 최적의 H라는 게 정말 정말 그냥 아이디어란 그런 H가 아니라 이게 최적으로 학습을 시켰을 때의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 그러니까 그냥 이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잘 학습된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저는. 그냥 데이터 학습한 모델. 네.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에 보시면은 저 HT 스타가 그냥 all possible 그거라고 아, 돼 있는데요? 아닌가요? 혹시 잠시만요. 옵티멀이 아니라 그 논문 어, 그 논문 4페이지에 그 뭐지? 한번 같이 볼까요? 4페이지 그냥 3.1 H가 올 어, 펑션 아니야? 아니 저기 좀 위로 올려주시겠어요? 여기 여기 예. 그러면 그러니까 뭐 저게 옵티멀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가능한 스페이스라는 게 아닌가요? 저는 이해한 바로는 이제 요 HT 스타가 이제 집합인데 이제 그러면 저희가 모델을 학습시켰을 때 다양하게 학습시킨다 하면 다 다른 다른 그 모델링 펑션을 가지게 되는데 그렇게 학습된 옵티멀한 펑션 요 HT 스타가를 이제 커버하게끔 다이버스 모델을 학습시켰다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걸 이제 해서 이제 다이버스 앙생블 모델을 이제 학습시켜서 이걸 스프레드 아웃을 시켰는데 그리고 이제 커버 더 인타이어 스페이스 오브 더 파시블 솔루션스 HT라 했으니까 제가 이해한 건 그렇습니다. 근데 저 4페이지 식 위에서 HT 스타는 마치 네. 제가 앞에서 이해한 것처럼 뭔가 트레인 데이터에 적합한 그런 어떤 레이블링 펑션처럼 보여지는데, 근데 위에 피겨 3은 보니까 저 모든 저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야 될까요? 동그라미를 다 포함하는 게 H 스타 T니까, 네. 그러면 저기 라지 H 스타 OOD 그 함수 집합은 네. 저 라지 H 스타 T 안에 포함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또 이해했던 바로는 이제 여기서 했던 가정이 뭐냐면 이제 저 HT 스타와 HOOD 스타의 교집합인 그 분류기가 있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했던 가정이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HT 스타와 HTOOD 스타의 교집합인 분류 라벨링 펑션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그게 H2가 되고 이제 여기서는 H4가 되는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저게 그러니까 그냥 H가 올 레이블링 스페이스고 제가 네. 이해한 바로. 네. 그리고 거기서 옵티멀한 트레인에서의 옵티멀한 펑션들만 모아놓은 게 HT 스타인데 음. 그 HT 스타에서 HOOD는 사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사실 트레인으로 OOD에 대한 태스크를 푼다라고 할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는 어떤 옵티멀한 솔루션의 셋을 정할 때 원래는 사실 막 진짜 미니멀한 그 로스 밸류 값이 완전히 똑같다. 그 개념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낮으면 어떤 입실론 이하에 내려가면 옵티멀이라고 찍었을 거거든요. 음. 그러한 관점에서 그게 조금 높더라도 HT 스타에서 HOOD가 조금 H1 같은 거보다 약간은 높더라도 HOOD가 HT 스타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저희가 그 태스크를 애초에 푼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OOD 태스크를 푼다라는 말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그 밑에 말했던 그 인터섹션으로 한 가정은 사실 OOD 태스크를 풀면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가정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혹시 상대는 답이 됐을까요? 아니면 아, 네네. 저는 뭐 제대로 안 읽어보고 그냥 말한 것 같네요. 네, 테러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제가 좀 말을 너무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혹시 여기 이 식이 나오기까지 그럼 더 질문 없으시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저 근데 계속 헷갈려서 그런데 어그리랑 디스어그리가 한 번만 더 찝어주시면 무슨 거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어그리랑 디스어그리가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제 여기 있는 fit 트레인 데이터라고 했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뭐냐면 여기서 기대하는 게 이 H1과 H2라는 분류기가 있는데 이제 H1과 H2 모두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제 이제 그러면 서로 다른 피처를 가지고 학습을 했지만 트레인 데이터는 A라는 성질도 가지고 있고 1이라는 성질도 가지고 있고 2라는 성질도 가지고 있다. 해서 이게 어글이라고 이해를 했고 근데 이제 OOD 데이터에 대해서는 H1과 H2가 그 예측한 피처 1과 피처 2가 서로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약간 여기 있는 아까 그 세 예제로 가보면 이제 이 H1은 이 털을 이용해서 이제 저 새를 분류했고 그러니까 저 새라는 걸 알았고 그리고 또 청설모 여기서도 이제 이 똑같은 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이게 둘 다 새인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 있는 이 초록색이 이제 H2가 가지는 어텐션인데 이제 H2는 이 부리를 가지고 예측을 한다 했을 때 이제 이 친구는 어 이제 이 새는 H1에서 가지는 피처도 있고 H2에서 가지고 있는 H2에서 사용한 피처도 있네 해서 어그리.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청설모 데이터에 대해서는 H1이 보고 있는 피처인 저 털에 저 청설모는 있지만 저 여기 있는 부리가 이 친구한테는 없다 해서 디스어그리.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그 두 개의 분류기가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어그리한다는 게 저는 이제 그걸 같은 예측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같은 클래스로 예측을 한다. 언제든지 중간에 들어와서 설명 이어주셔도 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괜찮을까요?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실험을 여기서 했는데, 이제 일단 첫 번째 실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 모델이 과연 정말 스프리어스 코릴레이션을 그러니까 스프리어스 코릴레이션을 사용하지 않고 학습하는 능력이 있는지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6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 이제 첫 번째 세팅은 이제 테스트 데이터가 OOD인 경우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경우에는 이제 OOD 데이터가 있는데 이제 이게 테스트 데이터는 아니다. 이렇게 두 개의 세팅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두 개의 세팅을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까 이제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임의로 조작한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존에 저희가 사용했던 엠리스트는 검정색 배경에 흰 글씨가 있는데 여기서 데이터로 사용한 C 엠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1에는 분홍색, 뭐 2에는 노란색 이런 식으로 숫자마다 색깔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저 숫자라는 게 저 숫자의 쉐입을 결정하는 건 그냥 저 테두리인데 그 픽셀의 수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 저 테두리보다는 저 안에 있는 채워져 있는 색깔이 훨씬 많게 되니까 그럼 모델이 저 테두리 그러니까 숫자의 모양이 아니라 저 색을 보고 학습하지 않을까 해서 나온 데이터셋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실험에 어떻게 사용했냐 하면 이제 5에서부터 9까지의 데이터셋을 디짓을 이제 트레이닝과 테스트 셋에서 삭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OOD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이제 사용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여기 그 OOD 셋으로 사용되는 숫자들 같은 경우는 색깔을 랜덤으로 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모델은 이제 이게 모델들이 핑크색 1을 막 학습했는데 주황색 1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OOD로 적용을 하게 되고 이제 두 번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 두 번째, 세 번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엠리스트와 패션 엠리스트 그 엠리스트와 사이파 10을 합친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엠리스트와 패션 사이파 10에 대해서 이제 여기는 0과 1을 위에다 이렇게 컨캣을 했는데 이제 이때 몇 개의 카테고리를 이제 사용하지 않고 OOD에 등장시켰다. 그때 저 숫자의 라벨을 랜덤하게 바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이제 좀 내추럴한 데이터들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워터버드와 오피스 홈 데이터가 있는데 이제 워터버드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번 발표에도 나왔지만 이제 이 물에 사는 새가 물에 있을 때 그리고 이제 땅에 사는 새가 땅에 있을 때는 잘 예측을 하지만 이제 저희의 OOD 데이터에서는 이제 물에 사는 새가 땅에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테스트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테스트 셋과 네, OOD가 같은 경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맞을까? 아, 네. 그렇고 이제 오피스 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이게 여러 개의 어떤 클래스가 있는데 이게 뭐 그림 그리고 저런 이거 뭐라 하더라? 이런 아이콘 그리고 이제 프로덕트 그리고 실제 사진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는 첫 번째 있는 아트 도메인을 OOD로 사용해서 나머지 데이터들은 이제 이제 여기 있는 첫 번째 행을 OOD 분포로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험 결과입니다. 이게 아마 제가 아까 올려드렸던 PPT랑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저도 막판에 잘못한 걸 발견해서 이걸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실험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OOD와 테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와 OOD와 테스트 데이터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 이제 여기 있는 이 값들이 왜 비어 있냐 물어봤던 질문이 있었는데 이게 오픈 리뷰를 보니까 좀 민망하긴 한데 이제
여기는 당연히 ERM보다 우리께 잘할, ERM이 당연히 못할 거다 해서 뺐대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6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실험을 했고, 앙상블을 할 때는 사이즈 2를, 이제 모델을 2개를 이용해서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첫 번째로 여기서 하는 말은, 이 ERM이 이제, 이 심플리시티 바이어스 때문에 거의 랜덤에 가까운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면에 저기서 제안한 DBAT라는 모델은 이제 이런 2가지 세팅에서 모두 잘 작동을 하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제 이 DBAT가 이제 OOD와 테스트 데이터가 다른 경우에도 이 테스트 도메인에서 좋은 일반화 성능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호인이 형이 남겼던 질문인데 이제 왜 앙상블을 할 때 성능이 오히려 떨어지냐가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리뷰어들이 지적한 게 있을까 해서 봤는데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따가 카미 보면서 얘기 더 할 것 같은데 그때라도 혹시 생각하신 바가 있거나 아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저기 혹시 저거 앙상블 퍼포먼스를 낼 때요. 네, 아, 뭐라 그래. 스코어가 그러니까 원래 모델이 한 2개, 3개 있을 거 아니에요. 두 네, 개, 3개 맞습니다.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스코어를 어떻게 웨이트를 줘서 앙상블링을 해서 낼 텐데. 네, 근데 그거가 그 웨이트를 어떻게 탐색했는지가 혹시 문헌에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평균만 친 건지 네, 아니면 이제 그걸 어떤 뭐 기준에 의해서 크리터리언에 의해서 그 웨이트를 결정을 했는지 제가 그 부분을 못 읽어본 것 같아서. 왜냐면 만약에 그 앙상블을 한다 했을 때 네, 100 저희 그 모델 숲 같은 거 하신 분들 알겠지만 100이나 010이나 001 뭐 모델 3개 있다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저거보다 저렇게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워터버드에서 지금 보시면은 워터버드에서 보시면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네, 이게 그냥 싱글 모델보다 사실 그렇게 했으면 안 나올 수가 없는데 네. 이게 좀 다른 방식으로 그냥 평균만 취하거나 아니면은 그 안에서 임의로 뽑거나 100을 포함하지 않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뭐 그거에 대한 혹시 설명이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아마 여기 어펜딕스에 더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어, 근데 100이 뭐예요? 뭐 010, 100? 모델 아니 성능 그러니까 비율. 그러니까 만약에 모델이 세 개일 어 때. 피처 3개를 학습한 그러니까 방금 그 H라는 셋을 정할 때 H1, H2 점점점에서 HK로 이렇게 셋을 정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 그 K가 3일 때 그러면은 모델 앙상블이라는 거는 그거에 대한 아웃풋을 각 H1, H3마다 어떤 웨이트로 줄 건지를 결정을 해서 최종 아웃풋을 내죠. 근데 그때 웨이트가 어떻게 배분이 됐는지에 대한 기준이 혹시 나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어, 아마 여기가 좀 답이 되는 것 같은데, 어, 어, 그러게요. 그런 비유, 이거 제가 아, 한번 좀 찾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나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앙상블 사이즈 2로 고정했었는데, 이제 앙상블 사이즈를 증가시켰을 때, 그래서 이걸 증가시켰을 때, 그런 ERM 모델의 앙상블과, 그리고 이 DBAT 모델의 앙상블을 봤을 때, 이제 이게 성능이 꾸준히 올라간다. 그리고 이제 워터버드에서 특히
기존에 있었던 ERM으로 학습된 모델이 가지는 앙상블에 비해서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DBAT를 기존에 있었던 그런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에 사용되는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 요 카멜레온 17에 대해서 비교를 했는데 그래서 보면 제일 좋은 성능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 모델이 이런 언설테니티와 OOD 디텍션에서도 잘 작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여기서 두 가지 실험을 제안을 합니다. 그 뭐냐면 첫 번째로 이 엠리스트에 대해서 하나 실험하고 사이퍼텐에 대해서 하나 실험을 하는데 엠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1의 이미지와 이제 0의 이미지가 있고 이제 나머지 클래스 그러니까 2부터 9까지는 전부 다 OOD로 처리를 했을 때 이제 요 1과 0의 이미지를 요 이렇게 t와 -t를 이렇게 웨이썸을 하는데요. 좀 특이한 점은 이때 t의 범위가 -1부터 2까지 갑니다. 그럼 이제 이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이 t가 -1이라 했을 때는 이제 모델이 확실하게 이걸 0으로 예측하고 그 다음에 2라고 했을 때는 이제 확실하게 1로 예측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저 0.5, 0.4 이렇게 이 두 개의 데이터가 약간 어떤 게 더 어떤 쪽으로 분류하는 게 더 분명하냐 이게 애매한 상황에서는 사실 언설테인티하게 예측하는 게 저희가 기대하는 바가 맞죠. 근데 이제 그걸 보이는 실험이고 두 번째로 이제 사이퍼텐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개의 모델을 실험을 한 다음에 이제 어 잠시만요. 오케이. 그래서 네 개의 모델의 앙상블을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언설테인티 에스티메이션에 좀 잘 한다고 알려진 모델들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이제 사이파탄의 클래스 0번째부터 4번째까지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5번째부터 9번째까지 테스트를 했다 합니다. 그럼 이제 저 위에서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0부터 4번 인덱스 클래스까지에 대해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나머지 클래스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으니까 저 테스트를 했을 때는 당연히 언설테니티가 높게 나오는 걸 저희가 기대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를 보시면 이제 왼쪽이 엠리스트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이고 오른쪽이 사이퍼텐에 대한 실험인데 이제 여기 있는 엠리스트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딥앙상블 모델이 이제 여기서도 사실 언설티티가 높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완전히 이게 딱 엔트로피가 낮게 나오는 걸 보면서 완전히 컨피던트한 예측을 했다 이걸 확인할 수 있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여기 있는 t가 이제 0과 1 사이에 있을 때 그러니까 0과 1이 애매하게 섞였을 때에도 이 딥 앙상블 모델에 비해서 DBAT가 높은 언설테니티를 보이면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방법보다 더 높게 더 잘 언설테니티와 OOD 디텍션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사이퍼10에 대해서 실험을 한 경우에는 이제 MC 드랍아웃과 딥 앙상블 모델 그리고 DBAT를 비교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서 이제 테스트 셋에 대해서 이제 모델링한 예측의 그런 프로버빌리티를 이제 구간을 나눠서 이제 그래프로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그럼 보시면 이제 딥앙상블과 MC 드랍아웃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예측이 엄청 많은 수의 예측이 이제 이 0.9를 넘는 확률을 보이면서 완전히 컨피던트한 예측을 했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DBA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리 높아도 0.7 정도의 그런 여기도 0.9는 있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대부분 0.7 이하로 예측을 했고 이제 0.9 넘는 예측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DBAT라는 방법론의 한계와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과연 실제로 이 DBAT가 다양한 레프레젠테이션을 보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테이블 1 그러니까 아까 봤던 6개 데이터에 대한 그 실험 결과에서 이 DBAT가 충분히 다이버스한 피처를 뽑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리미테이션 부분이긴 한데 말하기를 아니 근데 꼭 그렇게 컴플렉스하고 다양한 피처를 뽑는 게 정답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DBAT는 꼭 복잡하고 다양한 예측 모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탑 K에 가장 간단하면서 이제 좋은 성능을 내는 적합한 그 라벨링 펑션을 찾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하면 이제 이 DBAT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모델의 앙상블을 이용해서 학습하는 방법인 DBAT를 이 모델 저자들이 제안했고, 그 다음에 OOD 데이터에서의 디스어그리먼트를 이제 인커리징 하면서,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는 여러 모델들이 다 같이 어그리하게 하면서 이제 다양한 피처에 대해서 모델들이 가지는 다양한 피처를 이제 가지도록 다양한 모델을 학습을 시킬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앙상블을 통해서 이 트랜스퍼러빌리티를 높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언설테인티와 언설테인티 OOD 디텍션에서 성능 개선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제 후속 연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논문이 마무리됩니다. 네, 그래서 우선 준비한 PPT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더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카미 가기 전에 질문 있으시면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혹시 그 앙상블 몇 개 보통 썼나요? 두 개였나요? 여기는 2개 썼고, 이제 여기서 실험할 때 앙상블 사이즈 늘려가면서 실험했습니다. 워터보드에 대해서. 네. 근데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확실히 앙상블 개수를 늘리니까 더 잘 나오긴 하는데 이거 좀 모르겠네요, 이거를 진짜로. 아무튼 그러게요. 그렇고요. 저게 사실 저렇게 높은 성능은 아니라서 워터보드에서. 보통 어느 정도 어, 나오는 게 좀 근데 그게 세팅이 좀 다르죠. 왜냐하면 그룹 정보를 알고 있다 하면은 사실 그룹 디아로도 어저스트먼트 방법까지 쓰면은 90 이상도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거 워스트 기준으로. 네. 근데 저게 뭘 기재한 건지 잘 모르겠네요. 저거가 이제 워스트 그룹인지 아, 에버리지인지. 아, 네, 아,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잘 안 읽어본 쪽 논문이라 그런 디테일을 많이 놓친 것 같네요. 네, 그래서 한번 카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게 OOD 데이터 그쵸? 그래서 왜 어떻게 OOD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언설테인티하게 예측을 하는가 이런 거를 좀 보여줬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저도 그림 보고 참 놀랐습니다. 혹시 재현님 더 설명 필요할까요? 아니면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창대가 질문했는데 이제 소스 타겟 도메인 간의 공유된 라벨 스페이스를 가정하고 각 라벨에 대한 디스크리미터한 다양한 피처를 학습하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소스 타겟 도메인 간의 라벨 스페이스가 달라지는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퓨셜 러닝이나 컨티뉴얼 러닝, 그리고 뭐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에서는 이 논문이 주장하는 다이버스한 피처들과 트랜스퍼러블 할까라고 했을 때, 우선 정말 제 사견이어서 이게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제 생각은 이제 라벨링된 데이터로 여기서 이제 DT를 구성을 하기 때문에 이제 클래스 자체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좀 아예 새로운 클래스가 나왔을 때 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매번 다시 학습시킨다면 적용할 수 있겠지만 아니라면 좀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왜 에피시언트 하냐 했는데, 그러게요. 왜 에피시언트일까요? 여기서 사실 여기 에피시언트하다고 소개해주는 부분이 여기 알고리즘 부분에 있긴 한데, 그러니까 에피시언트하다고 소개해주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뭐 멀티 클래스에 대해서 적용할 때 뭐 에피시언트한 부분이 있다 얘기를 하는데, 이거 말고 사실 뭐 다른 모델에 비해서 에피시언트하냐 그런 걸 보인 부분은 없어서 확실히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 일단, 그래서 OOD 샘플을 가질 수 있다는 가정이 현실에서 지켜지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DOOD에서 샘플링이 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이디와 얼마나 달라야
DOOD에서 샘플링된 데이터를 볼 수 있을까요? 아, 그쵸. 근데 너무 상대적인 개념, 저희가 꾸준히 얘기했던 거긴 한데 너무 상대적인 개념이어서 좀 저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들 고민을 하다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 하면 편하게 저희 그 얘기하는 채널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했네요. 그러고 그래서 이제 왜 앙상블 어큐러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그쵸. 그래서 이거는 여기 저자들이 그냥 당연히 이건 너무 결과가 트리비얼하다 해서 안 쟀다는데 이게 이래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어 그래서 제가 디스트리뷰션의 정도가 이 알고리즘의 성능을 크게 좌우할까요라고 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는 게 이제 그런 OOD 간의 거리를 그러니까 OOD가 분류기를 여러 개 만들어서 그 분류기를 OOD 데이터셋에 대해서 어그리먼트를 넓히는 방향으로 학습을 시키는데 만약에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너무 작다. 그러니까 거의 동일하다 하면 거기서 약간 그 어그리먼트를 최소화시키는 텀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게 네, 저게 사실 호윤이 형 했던 질문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OOD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근데 저게 앙상블 모델을 5개를 썼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바에 의하면 네. 5개의 피처를 학습한 건가요? 5개 가지가 되는? 아, 근데 사실 피처라고 보긴 좀 애매할 것 같고 피처는 그냥 저희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불이 그 청설모 새 예제나 아니면 그런 그 빨강색, 파랑색 바 예제를 해서 말한 것 같고 그냥 5개의 분류기가 있는데 그 분류기들이 좀 다른 방향으로 학습됐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 그냥 OOD 샘플 안 쓰고 인디스트리뷰션 샘플을 써도 될 텐데. 그러니까 아,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네, OOD 샘플이 여기서는 네. 이게 뭐라고 하죠? 뭐 어떤 그림 있나요? 뭐 CM 리스트나 워터보드 같은 거. 아, 그게 있습니다. 잠시만요. 뭐 어디 있지?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네, 이게 처음에 그 컬러 학습했겠죠? H1이. 네, H1이 컬러 학습했을 거고 그 H2가 이제 숫자 쉐입 학습하고 싶어 하는 건데 네, 근데 그게 이제 사실 OOD라고 하면 저희가 CM 리스트에서 네, 이 지금 1번에는 핑크가 달려 있고 4번에는 초록색이 달려 있는데 그 컬러의 배합들이 달라진다거나 그렇게 하죠 보통 OOD를 만들 때 네, 맞습니다. 컬러가 뭐 다르게 할당이 된다거나 아니면 그 배합이 다르다거나 네, 근데 사실 그런 효과 때문에 사실 그 이게 어그리먼트 디스어그리먼트 할 때 어그리먼트에서 사실 그냥 요약하자면 얘는 그냥 학습이고 네, 어그리먼트는 그냥 인디스트리뷰션의 학습이고 디스어그리먼트는 사실 그게 어떤 피처가 어떤 다른 피처를 학습하고 싶은지를 테스트하는 건데 다시 네, 말해서 그게 그래서 OOD여서 사실 가능한 건데 그게 네, 다른 피처다라는 거를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굳이 레이블이 필요 없이 음, 저희가 기초적으로 학습했던 얘를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얘랑 비교를 해서 음, 넣어서 아 얘가 컬러는 이미 OOD에서도 이게 아작 났고 그 다음에 이제 쉐입이 더 좋은 레귤라이제이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H1은 컬러, H2는 쉐입이라고 했으면 여기까지면은 그럼 저는 이해가 가는데 네, 사실 제가 아까 앙상블 모델이 늘어날수록 좋아지는 몇 개인지 물어봤던 게 네, 사실 워터보드에서 다른 점이 배경이랑 새잖아요. 사실 크게 따지면.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앙상블을 3개 이상 썼을 땐 네, 3개 이상 썼을 때 세 번째부터는 어떤 피처가 뭐 이렇게 조절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 세 번째 학습한 정보가 배경이 다른 게 아니어도 잘 작동을 하는 거라면 네. 그러면 인디스트리뷰션에서 애초에 테스트 베드를 구성을 해도 되지 않았었나 디스어그리먼트를.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음,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사실 OOD를 쓴 이유가 그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네, 이제 앙상블 개수가 늘어날수록 그게 좋아지는 게 보이니까 네. 그러면 인디스트리뷰션에서 한 거를 해볼 수 있을 법했을 텐데 그러니까 뭐 조금은 다른 데이터 셋이겠죠. 조금 그냥 뭐 음, 그냥 새로 뽑은 데이터 셋. 네. 근데 그게 없어서 약간 아쉽다라는 말을 남겼던 아, 겁니다. 아까 거기서. 아, 그러네요. 음, 그러면 뭔가 그런 저희가 봤을 때 그런 배경이 물과 땅이라는 거 말고 어떤 다른 피처를 학습한다 저 생각하면 그쵸. 그러면 되게 그렇게 할 수 네. 있다면 인디스트리뷰션에서도 할 만하거든요. 만약에 진짜 그 가정이 맞다면, 이게 진짜 물 배경이 아니라 단 걸 학습한 게 맞다면, 그게 확인되진 않았지만. 근데 그게 네. 굳이 OOD를 가져와서, 그게 사실 OOD 가져오는 것도 일인데, 그게 OOD를 판단을 해야 되니까. 네. 그거 없이도 가능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서 그냥 여쭤봤습니다. 아, 그렇네요. 뭔가 그러면 OD 쪽에서 디서그리 해야 되는 그 모델들끼리 디서그리먼트가 늘어나야 되는 이유를 제가 좀 충분히 설명을 못한 것 같네요. 그냥 아닙니다. 이 논문이 그냥 설명을 못한 거. 이 논문이 하이클레어 5%인데? 아니 뭐 그거는 관심이 없긴 한데 아, 그게 감사합니다. 너무 궁금해서 제 개인적인 궁금증에서는 그게 해소되지 않은 것 같아서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JTT 같은 모델과 비교한 게 여기 어펜딕스에 있으니까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끝까지 답을 못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 했던 얘기처럼 이제 뭐 항상 복잡한 피처가 능사는 아니다. 우리의 목적도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혹시 우선 전 발표할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더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근데 이게 뭐죠? H1 학습하고 H2 학습한다고 네, 해서 네. 결국에는 H1보다는 좀 더 쉬운 피처를 배우는 거잖아요. 좀 더 복잡한 피처를 배운다 생각, 그러니까 좀 네, 더 복잡한 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피처라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럴 수도 있죠. 그쵸.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차라리 스프리우스 하게만 해도 맞출 법한 것을 네, 쓸데없는 피처를 배우는 바람에 네, 뭐 복잡하다고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뭐 앙상블 두세 개만 가지고는 아직까지는 정말 중요한 더 복잡하지만 중요한 피처를 학습하는 데까지는 못 가서 네. 그냥 쓰레기 모델들 가지고 앙상블 하니까 뭐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왜냐면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사실 저 데이터셋들 보면은 의도적으로 뭔가 그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스프리우스도 의도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예측을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을 기반해서 만들어진 OOD이기 때문에 스프리우스가 어느 정도 뭐 예측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그거 말고 다른 피처를 배우는데 뭐 되게 커주얼한 피처를 배우지 못하고 음, 이상한 걸 배워버리는 바람에 그 두 개만 어, 가지고는 아무리 콩짝해도 싱글보다 떨어지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문득 그냥 그런 어, 생각이 들고 음, 또 궁금한 게 이게 모델 학습을 하면 근데 정말로 그게 스프리우스한 피처가 뭐 만약에 컬러다 그럼 컬러다라고 하는 것도 되게 조금 추상적인 개념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어느 정도 같이 보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 테러님도 실험 그때 막 그 그래드캠 찍은 거 보면은 막 뭔가 되게 스프리우스 피처를 봤다고 해서 스프리우스만 보는 건 아닌 것 같긴 해서 어느 정도 같이 학습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거를 H1, H2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H1이 음, 스프리우스 하기만 한 정말 쉽기만 한 피처 뭐 하나만 본다라고 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모델 하나당 피처 하나로 이렇게 대응시킬 수 있는 건지라 이게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하긴 하네요. 음. 제가 앙상블 쪽
논문을 많이 안 봐서 그런데 혹시 이게 앙상블 모델 이렇게 성능 낼 때 혹시 그 개별 모델들의 성능도 좀 기재를 해주는 편인가요? 그러니까 호인이 형 말이 맞으면 만약에 정말 맞다 하면 저 하나 두 개의 모델로 추가했을 때 그게 각각이 별로 유의미한 모델이 아니라 하면 좀 호인이 형 말이 그게 맞다는 걸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지 몰라가지고 제가 어떤가요, 진호님? 혹시 그 방금 한 10초 정도 불려갔다 와가지고 혹시 그래요? 다시 아까 한번 혹시 그러니까 앙상블에 대한 앙상블 앙상블 쪽 논문을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그러니까 뭐 여러 개의 모델을 앙상블을 한다 하면 그 각 모델의 성능을 기재를 하나요, 보통? 아니면 뭔가 그런 게 있으면 좀 더 각각의 의미 있는 모델이라는 걸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얘기가 잘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모델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섞어요. 그러면 섞어서 이렇게 해서 성능이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그럼 이제 제가 질문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 낭상불된 모델의 ACC지만 이 각각의 성능을 기재를 하는지 이걸 통- 저는 그 각각의 성능은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만 작성을 했고 아, 정확히 수치가 어떻다는 작성을 안 했고 네, 이제 그 앙상블 하기 전후에 이 각각의 뭐 확실 그 앙상블 모델이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각각의 그 네, 보조 모델로서 기능을 할 때 네, 앙상블 된 거와 전후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성능 저하가 있고 성능 향상이 있고 이 정도만 기재를 하고 네. 그 전에 성능이 정확히 몇 퍼센트라는 거는 기재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런가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좀 더 그 각 모델이 유의미한 걸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네. 혹시 더 얘기 나누고 싶은 부분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그러면 없는 걸로 알고 여기까지, 정치팅?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